이 냄새 뭐야? 어머님,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고요. 싸구려 반찬 냄새 풍기지 말고 안 보이는데 숨어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최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간 저에게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거든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더군요. 제 이름은 정분이 올해 74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반찬 만들어 팔며 살아왔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부잣집 딸과 결혼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며느리 최서연은 45살, 부동산 재벌 최 회장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금수저를 물고 자란 여자였죠. 제 아들 김도훈은 48살인데 솔직히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 덕분에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유정이 20살입니다. 이 아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따라줬어요. 유일하게 제 편이었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아실 거예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깊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더군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아들네 집에 갈 날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을 봐뒀던 재료들이 그득했습니다. 깨십, 고추, 멸치, 마늘, 생강. 하나하나 꺼내서 씻기 시작했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깨십장아찌를 좋아했어요. 밥 한 공기를 그것만으로 뚝딱 비우곤 했죠. 그 모습이 좋아서 저는 매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제 48이 된 아들도 여전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깨십을 한 장 한 장 다듬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손이었어요. 관절이 뻐근했고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2시간 동안 깨십장아찌를 만들었어요. 고추장아찌도 담그고 멸치볶음도 했습니다. 손녀 유정이가 멸치볶음을 좋아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죠.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시가 되자 반찬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보자기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쌌어요. 깨지지 않게, 흐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담았죠. 보따리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들과 손녀가 좋아할 얼굴이 그려졌거든요. 8시 버스를 탔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는 멀었어요. 버스로 2시간, 지하철로 1시간을 더 가야 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스쳐 지나갔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죠.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죠.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이미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죠. 저만 느린 것 같았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어요. 복잡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한 달에 1~2번씩 이 길을 다녔거든요.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요.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비싼 차들이 지나다녔죠.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주눅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낯설었죠. 아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걸어갔습니다. 15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요.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제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손에 든 보따리. 촌스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저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어요. 불안이었죠. 며느리 서연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알았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다시 한 번 눌렀죠.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나왔어요. 하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피부는 매끈했고 머리카락은 찰랑거렸죠.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없었어요. 인사도 없었죠. 그냥 문을 열어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코를 찡그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죠.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그 말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은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도 떨렸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수입 과일들, 고급 반찬들, 외국산 치즈들. 제가 만든 반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죠. 그래도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깨십장아찌, 고추장아찌, 멸치볶음.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죠. 부엌 한 구석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도훈이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들렸죠.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죠.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은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서연이 소파에서 말했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더군요. 제가 또 왔다는 둥, 성가시다는 둥. 다 들렸습니다.
도훈이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제가 넣어둔 반찬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파트에서는 조용히 좀 하라고요. 여기서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창피하다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제 뱃속에서 10달을 있었고 제 젖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울 때 등을 토닥이며 달랬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던 그 아이였죠. 그 아이가 저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도훈이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과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녀 유정이가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유정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예뻤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된 손녀는 제 유일한 위로였죠. 유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 웃음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손녀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아까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정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했죠. 할머니가 만든 반찬 있다고요.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퍼주고 반찬을 꺼냈어요. 제가 만든 깨십장아찌와 멸치볶음을 손녀 앞에 놓았습니다. 유정이는 한 입 먹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연신 젓가락질을 하며 밥을 먹었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유정이에게 그런 거 먹지 말라고요. 밖에서 사 먹으라고 돈을 준다고요. 유정이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건데 왜 그러냐고요. 서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끄럽다고 손녀도 할머니 닮아서 촌스럽다고요. 유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라만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손녀만 더 힘들어질 거였으니까요. 식탁에서 유정이와 마주 앉았어요. 손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괜찮냐고 물었어요.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유정이는 학교에 간다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손녀의 등을 보며 말했죠. 조심히 다녀오라고요. 유정이는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시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이제 나갈 시간이었어요. 거실로 가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요. 갑자기 오면 곤란하다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도 울었고 아파트를 나와서도 울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바쁜 사람들.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어요.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빈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혼자만의 공간.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있었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누워버렸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유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정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유정이는 말했어요. 오늘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대신 사과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녀 잘못이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고 달이 떠 있었죠. 고요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했어요. 차를 다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피곤했던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으로 갔습니다. 상추를 따고 고추를 따고 호박을 땄죠.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신선한 채소라며 좋아했죠. 그럴 때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웠어요. 빈 거실, 조용한 부엌, 혼자만의 저녁 식사.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고 손녀가 생각났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침울했죠. 할머니, 요즘 집에서 맨날 싸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유정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아빠가 화를 낸다고요. 매일 명품을 사고, 호텔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얼마나 쓰는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쓴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몇 천만 원이요. 저는 평생 그만큼의 돈을 모으지도 못했어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유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빌부터 산다고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요.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는 화만 낸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정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괜찮냐고요. 손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다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간다고요. 미안했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로 위로하는 것밖에는요. 유정이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요. 저도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서연이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라지만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 아들 도훈이도요. 왜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죠. 저도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의 아버지였죠.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그룹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고요.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요. 화면에는 최 회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사람 딸이 이 동네 사는 김 씨네 며느리 아니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찼어요. 부자들도 망하는구나. 세상 무섭다고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우리 아들네 집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지도 않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는 계속 최그룹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실패, 부채 증가, 주가 폭락. 매일같이 나쁜 소식만 들려왔죠. 저는 불안했어요. 손녀 유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정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어요. 할머니, 집안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울고 아빠는 술만 마신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은 걱정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손녀 유정이가 혼자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주말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유정이는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유정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었죠. 집으로 데려와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어요.
유정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먹고 나서 유정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맨날 싸운다고요. 엄마는 외할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외할아버지는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못 준다고 하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요.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명품을 사고, 호텔에 가고, 친구들을 만난다고요. 집안이 어려운데도 멈추질 않는다고요. 아빠가 그만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엄마가 이상하다고요. 그날 밤 유정이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와 함께 자는 밤이었어요. 유정이는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죠. 어렸을 때처럼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유정이와 함께 텃밭에 갔어요. 상추를 따고 토마토를 땄습니다. 손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좋다고 했죠. 점심을 먹고 유정이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질 때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20살짜리 손녀가 저를 지킨다니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손녀를 지켜야 하는데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최그룹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화면에는 최 회장의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아들네 집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엄마라고 아들이 불렀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좀 힘들어요. 라고 말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장인어른 회사가 어렵다고, 우리도 돈이 없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가 계속 돈을 쓰는데 말릴 수가 없다고, 본인도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요.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죠. 도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손녀가, 며느리가요.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들네 집이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손녀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기도가 통할지는 모르겠었어요. 세상은 제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최그룹을 다뤘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왔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배임 횡령. 최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큰 부자도 망할 수 있구나, 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서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명품을 사러 다니고 있을까요? 여전히 호텔 라운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까요? 답은 곧 알게 됐습니다. 손녀 유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여전히 돈을 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데도 멈추질 않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말했어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그런다고요. 가난해 보이기 싫다고요. 체면 때문이라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체면이요.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유정이는 또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엄마는 아빠를 무시한다고요. 매일 싸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욕을 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욕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다고. 집안이 꼬이는 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했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유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 말 듣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네 집에 연락하지 않기로요. 제가 신경 쓰이게 한다면 제가 없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손녀 유정이에게서만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유정이는 제 안부를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요.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외로웠고 쓸쓸했고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밥을 해먹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그룹 회장, 검찰 소환. 화면이 바뀌었어요. 최 회장이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죠. 최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서연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아들네 집도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유정이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라고 유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잡혀갔다고 집안이 난리라고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라고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최그룹,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횡령 의혹, 하나씩 터져 나오는 스캔들들이었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죠.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한때는 대한민국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은 범죄 용의자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유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유정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오늘 집에 검찰이 왔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이요. 네, 라고 유정이가 대답했어요. 압수수색 나왔다고요. 집 안을 다 뒤졌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유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부짖고 아빠는 술을 마시고 집안이 난리라고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할머니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저 혼자라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아들네 아파트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최그룹 회장의 사위 김도훈 씨 집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요. 비자금 은닉 의혹이 있다고요. 아들 이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뉴스에 나오다니요. 화면에는 아파트 앞에 검찰 차량들이 세워진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들이 서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어요. 손녀 유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정이가 받았어요. 울고 있는 목소리였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유정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손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집을 다 뒤졌다고요. 컴퓨터도 가져가고 서류도 다 가져갔다고요. 엄마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울고 아빠는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냐고요? 유정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목소리로 느껴졌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당장 오라고요. 하지만 유정이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집에서 뉴스나 보며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무기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는 계속 최그룹을 다뤘습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최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뉴스만 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손녀 유정이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유정이는 집안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엄마는 매일 울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고요. 아빠는 집에서 술만 마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술만 마신다고요. 외할아버지는 구속됐다고요. 법정 구속이라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유정이는 또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욕을 했다고요. 또요. 네, 라고 유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했다고요. 할머니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망했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요. 그런데 제 탓이라고요. 유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듣지 마세요. 아빠가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죠. 그 아이가 저를 재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고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최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고요. 화면에는 최 회장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며느리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죄수가 됐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유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유정이는 말했어요.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매요. 네, 라고 유정이가 대답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사냐고 물었어요. 유정이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울기만 하고 아빠는 술만 마신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오라고요. 하지만 유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아들네 가족은 어디서 사나요? 거리로 나앉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기로요. 아들네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탔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경매에 넘어갔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눌렀죠.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서연이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예전에 도도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준 채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섰어요.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 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소파는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죠.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를 하녀 취급하던 여자였어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 도훈이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아들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너희 걱정돼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도훈이는 비웃었어요. 걱정이요? 라고 말했죠. 엄마가 무슨 걱정을 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엄마가 자꾸 집에 드나들어서 집안 운이 나빠졌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이 소파에서 소리쳤어요.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돈도 없다고요.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했어요. 도훈이는 또 술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제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고급스럽고 화려했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폐허 같았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유정이가 나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유정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손녀를 안으며 울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서 소리쳤어요. 유정아, 저리 가, 라고요. 할머니한테 붙어 있지 말라고요. 하지만 유정이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있다고요. 도훈이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저는 유정이를 아는 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은 계속 울었고 도훈이는 술을 마셨어요.
저와 유정이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정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요.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유정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정이는 저랑 가겠다고요. 여기 있으면 이 아이만 힘들다고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도훈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정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유정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파트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손녀와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유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라고요. 며느리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고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유정이와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시골집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손녀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 유정이와 함께였어요. 밤이 깊었을 때 도착했죠.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유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유정이가 말했어요. 여기가 편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정이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손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유정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손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정이가 말했어요. 학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학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유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멀다고요. 그럼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최그룹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 회장 구속, 재산 몰수, 회사 파산.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최 회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죠. 며느리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화면에는 최그룹 본사 건물도 나왔습니다.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끝났구나, 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아들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받는 전화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유정이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라고 아들이 불렀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죠. 도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서 나가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매가 끝났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죠. 도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 시골집으로 가도 되냐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골집으로요.
네, 라고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냐고 엄마가 그렇게 나올 거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좁다고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고요. 도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지금 장난해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다고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쳤죠.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냉정했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요. 도훈이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지, 라고요. 재수 없다고 했지, 라고요. 도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또 나왔어요. 최그룹 관련자들의 재산이 전부 압류됐다고요. 며느리 서연의 명품들도 모두 압류됐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샤넬 가방, 에르메스 가방들이 나왔어요.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다 허상이었구나, 라고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서연이 내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도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우아하고 도도했던 여자였는데요. 이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정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유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서연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요. 무엇을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돈도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제발 시골집에 좀 있게 해달라고요. 일주일만이라도 좋다고 제발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에요. 라고 애원했죠.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을 비비며 애원했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라고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라고요. 한때는 저를 하녀 취급하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 반찬 냄새 풍긴다고 했던 여자였죠. 안 보이는데 숨어 있으라고 했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 뭐냐고 했지. 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싸구려 반찬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지. 라고요. 안 보이는데 숨어 있으라고 했지. 라고요. 서연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말했어요. 창피하다고 했지. 라고요. 재수 없다고 했지. 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날 하녀라고 했지. 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녀는 주인 집안 망할 때 도망가는 법이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더 세게 울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라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고 했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먼저 냉정했다고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정아, 라고 서연이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엄마는 나가요.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딸마저 자기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유정아, 넌 내 딸인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정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런 엄마 따라갈 수 없어요.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너일 거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더니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유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죠. 유정이는 말했어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라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텃밭에 나갔어요.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유정이도 함께 나왔어요.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요. 반찬을 만들어서 팔 거라고 했습니다.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라고 말했죠.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정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정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라고요. 며느리도 아들도 없는 새로운 인생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깨십장아찌, 고추장아찌, 멸치볶음. 예전에 하던 일이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죠. 유정이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우며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후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반찬을 진열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반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고요. 아주머니는 하나 사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분이네 반찬이 맛있다고요. 며칠 만에 단골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됐어요. 유정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았고 아들한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계속 잘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장님도 칭찬했어요.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정성이 들어갔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장터에 나가서 반찬을 팔았어요. 유정이도 함께 했습니다. 손녀는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건강해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샀습니다. 그때 저 멀리 누군가 보였어요. 시장 구석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헌 옷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뛰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서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야윈 얼굴, 구겨진 옷. 한때는 명품만 입던 여자였죠. 샤넬 가방을 들고 호텔 라운지에 가던 여자였어요. 저를 하녀 취급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구석에서 헌 옷을 팔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유정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저기 엄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유정이는 물었습니다. 가볼까요? 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하자고요. 손님이 또 왔어요. 반찬 5개를 샀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했죠.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 멀리 서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어요.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더군요. 가끔 누군가 지나가며 헌 옷을 만져봤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여자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가게 앞에 줄이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분희 씨,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이에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번 주에도 깨십장아찌 주세요. 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것만 찾아요. 웃으며 포장해 드렸어요. 유정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손녀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저 멀리 서연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한때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잘 팔렸습니다. 유정이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돌아가려는데 서연도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헌 옷들을 다시 보따리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도 팔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따리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내 선택의 결과라고요. 유정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요. 유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정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상관없다고요.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정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욕보인 건 너희였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건 나였다고요. 며느리 서연, 아들 도훈.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단단하게요.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터에 나갔어요. 매일 서연이 보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헌 옷을 팔고 있었어요. 장사는 계속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없었죠. 서연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몸도 더 야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만 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다른 마을로 갔다더라, 라고요.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저는 계속 제 일을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장터에서 팔고 유정이와 함께 지냈어요. 돈이 많이 벌리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이장님은 제게 마을 행사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했어요. 사람들은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하녀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유정이와 함께 텃밭을 거닐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손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어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졌죠. 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배운 진리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며느리는 무너졌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내 인생을 욕보인 건 너희였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건 나였다고요.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완벽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며느리 서연은 자업자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